세정제 냄새가 스며든 그 방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흔적이 닦여졌습니다. 그의 말이 잔혹하게 남았죠. 죽인 게 아니라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건 사랑이 만든 가장 차가운 결말이에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한겨울 역사는 유리처럼 차가웠죠. 서연은 대구에서 올라오는 열차 창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며 목적지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어요. 일산, 그리고 도현이었죠. 안내 방송이 잔향처럼 퍼지자 창밖의 불빛이 뒤로 미끄러졌고 그녀의 생각도 그와 함께 멀어졌어요. 2해 넘게 미뤄진 대화는 오늘로 끝내겠다고 손끝으로 가방끈을 조여봤죠. 입술이 말랐고 차창에 맺힌 김이 서서히 식어갔어요. 돌아갈 길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죠. 도현은 민간 차림으로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빛은 낮았고 말수는 더 적었죠. 둘은 인사를 짧게 건네고 차 문을 닫았어요. 히터 소음이 올라오자 말들이 더 깊이 가라앉았죠. 일산의 빛은 균질했지만 두 사람 사이 거리는 자꾸만 어두워졌어요. 도로 표지판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의 고개도 하나씩 넘겨지는 기분이었죠. 오늘은 결정을 듣고 싶어 서연이 말하자 도현의 손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차 안의 공기만 길게 울렸죠. 관사복도는 군기처럼 정리돼 있었어요.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낮게 되돌아왔고 방 안의 형광등은 차갑게 떨렸죠. 서연은 머플러를 풀며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지난 약속과 다음 계획이 담긴 얇은 종이였죠. 도현은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시선을 창으로 흘려보냈어요. 우리 더 미루지 말자고 했잖아. 그녀가 낮게 말하자 공기가 한 번 꺾였어요. 세면대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방의 중심을 살짝 비틀었죠. 균열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어요. 도현의 관사는 군대의 그림자 같았죠. 복도 끝까지 이어진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박이며 공기를 찢었어요. 서연은 낯선 냄새를 느꼈죠. 쇠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도현은 구석에 세워둔 전기주전자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아꼈죠. 넌 왜 그렇게 날 몰아붙이니? 그 말은 변명 같았고 무책임이었어요. 서연은 웃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계엔 이미 말보다 더 깊은 균열이 생겼죠. 눈으로 서로를 겨누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밖의 오후는 탁했어요. 먼지 낀 하늘 사이로 미세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도현은 식은 커피를 입에 대며 생각했어요. 오늘만 넘기면 된다. 그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그 안엔 묘한 계산이 있었어요. 서연은 침묵 속에서 그 냄새를 느꼈죠. 두려움인지 예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죠. 도현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 이미 한 사람의 운명이 접혀버렸죠. 밤이 내려앉을 무렵 도현은 관사 밖으로 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얼굴을 비추다 스쳐갔죠. 그는 일산의 한마트로 향했어요. 매장 안은 따뜻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가웠죠. 카트엔 4가지 물건이 놓였어요. 믹서기, 세정제, 솔, 톱 점원이 영수증을 건네자 도현은 짧게 미소 지었죠. 집 청소하려고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얼음 같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죠. 그가 산 건 청소가 아니라 흔적을 지울 도구들이었어요. 서연은 혼자 남은 방에서 가방을 열었어요. 화장품 파우치, 머리핀,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그가 미뤄온 결혼 서류 사본이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펼쳤어요.
그 종이 위엔 오래된 희망이 눌려 있었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방 안엔 정적이 길게 깔렸죠.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이 마치 심장 소리처럼 울렸어요. 그 순간 서연은 어쩌면 자신이 오늘 밤 돌아가지 못할 걸 예감했어요. 도현은 돌아와 무언가를 숨겼어요. 마트 봉투를 조심스레 싱크대 아래 넣었죠. 그의 시선은 물병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손등에 묻은 먼지를 털며 그는 속삭였어요. 이제 정리할 때야.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차가운 냄새가 공기 사이를 스며들었죠. 도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나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텔레비전 속 뉴스 소리가 단조롭게 방을 덮었죠.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시간이 흐르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서연은 책상 위에 있던 사진을 내려다봤죠.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웃음은 진짜였을까?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스쳤죠. 도현은 그 뒤에서 문을 잠갔어요. 딸깍 하는 소리 하나가 이 방의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서연은 그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냉정하고 조용한 짐승의 시선이었죠. 잠시의 침묵 후 서연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말했지? 나 없으면 불편하다고. 도현은 대답 대신 손목 시계를 풀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졌어요. 그녀는 그 공기를 느꼈죠. 방 안의 모든 물건이 긴장을 머금은 듯 흔들렸어요. 전등이 지직하며 깜박였죠.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요. 제발 이러지 말자. 그러나 그의 표정엔 이미 선택이 끝난 사람의 냉기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움직였어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지만 공기가 먼저 갈라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의 온도가 떨어졌죠.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고 도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얇은 커튼이 흔들리며 방 안의 마지막 숨을 쓸어갔죠.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도현은 잠시 몸을 굳힌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죠. 서연의 손끝이 바닥을 스치며 멈췄어요. 방 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어요. 그 소리가 인간의 맥박처럼 이어졌죠. 도현은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봤어요. 오전 3시. 낮은 중얼거림이 방을 가르며 퍼졌어요. 그 순간 그는 이미 현실을 지우기 시작했죠.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손바닥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화장실로 향했죠. 세면대에 물을 틀자 물방울이 튀며 바닥을 적셨어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방금 전의 생명을 씻어내듯 흘러내렸어요. 도현은 거울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요. 이제 깨끗이 해야지. 그 말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선언 같았어요. 거울 속의 그는 인간이 아니라 차가운 껍데기였어요. 화장실 문은 천천히 닫혔어요. 도현은 문고리를 잡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죠.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전등 불빛이 번져 흔들렸어요. 손목에 묻은 붉은 자국이 미세하게 번졌죠. 그는 물을 틀어두고 수건을 던졌어요. 세정제를 집어들며 입술을 깨물었죠. 냄새가 나면 안 돼. 그 한마디는 기도이자 명령처럼 들렸어요. 공기엔 피와 세제 냄새가 뒤섞여 묘한 단내가 피어올랐죠. 그 냄새가 그의 이성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침대 위에 던져진 채로 깜박이는 불빛이 벽을 타고 흔들렸죠. 메시지 하나. 언니, 왜 답이 없어? 지수의 문자는 읽히지 못한 채 대기 중이었어요. 도현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죠. 손끝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꺼졌어요. 그 짧은 동작 속에도 냉정한 의도가 숨어 있었죠. 그는 다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면대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그 밑으로 천천히 퍼지는 검붉은 그림자였어요. 그는 욕조에 비닐을 깔았어요. 손끝이 무감각해질 때까지 움직임을 반복했죠. 마치 훈련된 병사가 명령을 수행하듯이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방 안의 시계가 2번 울렸죠. 그의 눈빛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였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다요. 이제 고통 없잖아. 그러나 그 목소리엔 인간의 온기가 없었죠. 오직 철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어요. 그가 들고 있던 칼날 위로 조명이 반사되어 번쩍였죠. 몇 시간 뒤 도현은 세면대 앞에서 다시 섰어요. 바닥은 물과 세제, 그리고 피의 흔적으로 젖어 있었죠. 그의 셔츠는 젖은 천처럼 달라붙었어요. 얼굴엔 감정이 없었죠. 그는 세제를 다시 뿌리며 바닥을 문질렀어요. 솔지을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마치 군가의 박자처럼 일정했죠. 손목이 붉게 쓸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피와 물이 뒤섞이며 하수구로 흘러들었어요. 그 흐름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죠. 도현은 거실로 나와 믹서기를 꺼냈어요. 포장을 벗기자 플라스틱 냄새가 퍼졌죠. 그의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는 전선을 꽂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모터가 도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 소리엔 일종의 최면 같은 리듬이 있었어요. 도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필요한 일이다. 믹서기 속의 소용돌이는 점점 빠르게 돌았어요. 공기마저 미세하게 진동했죠. 해가 떠오르기 전 그는 잠시 멈췄어요. 손끝의 감각이 돌아왔죠. 바닥엔 흩어진 수건, 비닐, 그리고 공허만 남았어요. 도현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창문 밖으로 첫 새소리가 들렸죠.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고발처럼 들렸죠. 방 안은 이미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 문을 닫았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그날 오전 그는 세탁기를 돌렸어요. 옷감 사이에서 철썩이는 물소리가 반복됐죠. 세탁기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물었어요.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어요. 그의 손등엔 미세한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죠.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도피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시야를 흐렸죠. 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서연의 오빠 민호는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겹쳐 있었죠. 신고서를 쓰는 손이 떨렸어요. 평소 연락이 잘 되던 애예요. 어제부터 문자가 이상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문자 기록을 받아본 그는 이질적인 점을 느꼈어요. 문장 끝마다 붙은 띄어쓰기와 억지스러운 말투, 그리고 맞춤법이 어색했어요. 이건 여자가 쓴 게 아닌데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수사는 빠르게 시작됐어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추적했고 일산 일대 CCTV를 확보했죠. 화면 속엔 서연과 도현이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후 그녀는 사라졌어요. 이 형사는 주변 마트를 조사하다가 수상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죠.
날짜는 사건 전날, 품목은 톱과 세정제. 그는 그 즉시 관사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미세한 물소리가 들렸죠. 도현은 문을 열며 담담히 말했다요. 청소 중입니다. 형사들의 눈은 바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냄새가 이상했죠. 세정제 냄새 속에 섞인 다른 냄새, 금속의 단내였어요. 이 형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조용히 말했다요. 문 열어보시죠. 도현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공기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바닥 한쪽에서 붉은 선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형사는 시선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 사건의 진짜 시작이 드러났죠. 형사들은 눈빛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바닥을 비추던 손전등이 천천히 벽을 훑었죠. 하얀 타일 사이사이에 붉은 얼룩이 스며 있었어요. 세정제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지만 그 냄새조차 비밀을 덮지 못했어요. 도현은 팔짱을 낀 채 태연히 서 있었어요. 정말 청소 중이었다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그러나 박 형사는 벽에 튄 미세한 점들을 보고 말없이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건 물이 아니라 핏방울이었어요. 공기가 숨을 죽였어요. 감식반이 투입됐어요. 현장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바닥을 짓눌렀죠. 바닥의 배수구 주변에서 검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권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요. 이건 완벽하게 닦은 흔적이에요. 도현은 그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형사는 세면대 밑을 열었고 거기엔 비닐 조각과 얇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죠. 모든 게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했죠. 완벽함은 종종 가장 잔혹한 흔적이었어요. 박 형사는 서랍 속에서 영수증 묶음을 발견했어요. 날짜, 금액, 그리고 품목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믹서기, 세제, 톱 그 모든 증거가 같은 날에 찍혀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눌렀죠. 이 사람, 계획해냅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도현은 침묵으로 답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자백보다 무거웠죠. 그때 창문 밖에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도현은 결국 연행됐어요.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방 안의 마지막 울림처럼 번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형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눈빛이 그들을 스쳤죠. 차 안의 공기가 답답했어요. 엔진이 켜지고 차창 밖으로 일산의 새벽이 물러났어요. 그 순간 박 형사는 뒤좌석 거울 속 그의 표정을 봤어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죠. 오히려 편안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나 봐요.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조사실의 조명은 희끄무레했어요. 도현은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죠. 박 형사는 첫 질문을 꺼냈어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죠? 도현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죽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형사는 말을 자르며 탁자를 두드렸어요. 그럼 왜 흔적을 지웠습니까? 도현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말했다요. 지저분하잖아요. 그 짧은 대답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누구도 숨을 쉽게 쉬지 못했어요. 조서가 기록되는 동안 형사는 그의 시선을 관찰했어요. 도현은 벽시계를 반복해서 바라봤어요. 시침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나요. 그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형사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한테 끝은 없어요. 그 말에도 도현은 피식 웃었어요.
눈가가 살짝 떨렸죠. 그건 웃음이 아니라 억눌린 쾌감이었어요. 박 형사는 그 표정에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없었어요. 조사실 밖에서 권 교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감정의 마비 상태예요. 이 형사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 규율이 감정까지 잠갔나 봅니다. 그들은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통제된 환경에서 자란 사실을 확인했어요. 감정 표현이 금지된 삶이었죠. 권 교수는 낮게 결론 내렸어요. 그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 거예요. 그 말은 형사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서연의 가족은 경찰서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놓지 못했어요. 화면엔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죠. 괜찮아. 곧 돌아갈게. 그 문장은 이제 영영 끝나지 않는 약속이 됐어요. 복도의 공기가 눌려 있었어요. 가족의 숨소리조차 벽에 흡수된 듯 고요했죠. 도현은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철문과 가로등이 번갈아 지나갔어요. 쇠창살 그림자가 얼굴을 스쳤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에도 감정은 없었어요.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어요. 이제 조용해졌다. 그는 수갑을 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죠. 차는 점점 속도를 줄였어요.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도현은 변호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는 사진과 증거를 차례로 내밀었죠. 현장 사진, 믹서기, 세제, 영수증.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렀어요. 도현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들지 않았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흘렀죠. 피고인은 계획적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말이 끝나자 도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었죠. 검찰은 그의 행동 패턴을 세밀히 분석했어요. 물건 구매 시점, 이동 경로, 그리고 청소 순서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박 형사는 증언대에서 말했다요. 그는 감정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도현은 그 소리를 듣고도 미동이 없었어요. 그의 시선은 공허했죠. 권 교수는 옆자리에서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감정 없는 살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서연의 가족이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수의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판사는 차분히 말했다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죽인 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무표정 속에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는 논리의 기계 같았죠. 모두의 눈이 차갑게 식었어요. 검사는 증거사진 하나를 들었어요. 그것은 세면대 밑에서 발견된 비닐 조각이었죠. 거기엔 서연의 DNA가 묻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우발적이라 주장하지만 준비의 흔적이 명백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돌려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무관심이 비쳤어요. 판사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를 덮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말이 울려 퍼질 때 도현은 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체념이 아니라 해방처럼 보였죠. 선고가 끝나자 법정 안은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갑이 손목에 채워질 때도 그는 미동이 없었어요. 호송관의 손길에 이끌리며 문을 지나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건 서연의 가족이었죠. 지수는 울면서 외쳤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었죠.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어요. 교도소의 문이 닫히며 철제 소리가 울렸어요. 도현은 신입 수용자용 복장을 건네받았죠. 회색빛 천이 차갑게 손끝을 스쳤어요. 교도관은 규율을 읽어줬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되자 철문 틈으로 형광등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도현은 그 빛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엔 서연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표정조차 흐릿했어요. 인간의 기억은 때때로 편리하게 지워지죠. 그는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수감 생활은 기계 같았어요. 새벽 기상, 작업, 점심, 저녁, 그리고 취침. 감정의 변화는 없었죠. 간수들은 그를 조용한 군인이라 불렀어요. 누가 욕을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오직 고요만 있었죠. 하루는 교도관이 물었어요. 후회합니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벽의 균열 하나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 틈새 속엔 아무것도 없었죠. 마치 그의 내면처럼요. 권 교수는 재판 후 보고서를 썼어요. 피고인은 감정 결여형 살인자다. 죄의식보다 완벽한 통제를 중시한다. 그 문장이 조용히 인쇄됐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요. 그가 두려워한 건 처벌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권 교수의 말처럼 인간의 감정이 사라질 때 그 자리는 냉정한 계산이 채운다는 사실만은 남았어요. 사건이 종결된 뒤 관사 건물은 폐쇄됐어요. 벽엔 아직도 세정제 냄새가 남아 있었죠. 누군가 지나가다 그곳을 볼 때마다 여기서 그 일이 있었대 하고 속삭였어요. 낡은 전등은 깜박였고 바람이 문틈을 스쳤죠. 그 집은 이제 사람의 온기를 잃은 채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세면대 물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죠. 사람들은 그걸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라 불렀어요. 민호는 여전히 동생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서랍엔 서연의 일기장이 남아 있었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도 외로움으로도 죽는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죠. 눈물이 종이를 적셨던 자리였어요. 민호는 일기장을 닫으며 속삭였어요. 이젠 편히 쉬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죠. 어둠 속에서 서연의 향이 희미하게 남았어요. 몇 해가 흘렀어요. 도현은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죠. 그는 문득 창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바라봤어요. 그 빛이 눈부시게 하얗게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나를 잊지 못할 거야. 도현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러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죠. 인간의 어둠은 때로 기억보다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살아 있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